46화 줄거리. 관고검이 난을 일으키고 사마사는 병사한다. 이 틈을 타 강유는 다시 중원 정벌길에 오르고 배수진으로 한바탕 위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한 뒤 적도성을 향해 나아간다. 사마사에 이어 정권을 장악한 사마소는 등에의 뛰어난 지략에 힘입어 적도성에서 촉군을 물리치고 등에는 빈틈없는 영체를 구축한다. 강유는 당곡에서 패전하여 물러가고 위나라 제갈탄이 사마소의 전횡을 참다 못해 그를 치기 위해 일어선다. 오나라가 이를 돕기 위해 공조하지만 결국 패하고 거듭 중원을 정벌하려는 강유에게 지친 군사를 돌볼 것을 간하며 초주는 수국론을 올린다. 그러나 제갈량의 뜻을 이으려는 강유의 북벌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제갈탄이 제거되고 오군이 패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강유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상황을 감지하고 장탄식한다. 제93장 정봉이 손침을 참하다. 한편 강유는 위나라 구원병이 올까 두려워 먼저 병장기와 수레 등 일체 군수물자를 가지고 보병을 태각하고 그 뒤 기마병이 후미를 엄호하게 한다. 세작이 등해에게 알리니 등해가 웃는다. 강유가 대장군이 오는 것을 알고 먼저 퇴각한 것이니 굳이 뒤쫓을 것 없다. 뒤쫓으면 적의 계략에 빠질 것이다. 사람들이 시켜 초탐하니 과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촉군이 낙곡에 협착된 장소에 시초를 쌓아놓아 추격병을 불사를 준비를 했다고 한다. 사람들 모두 등해를 칭송한다. 장군, 참으로 귀신 같은 계책입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표를 줘서 조정에 아뢰게 한다. 이에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등해를 포상할 것을 천자에게 주청한다. 한편 동호대장군 손침은 전당과 당자들이 위나라에 투항한 것을 듣고 와라 크게 노하여 그들의 식구를 모조리 처형한다. 동호의 군주 손량은 이때 나이가 17세인데 손침의 사륙이 몹시 지나침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다. 어느 날 손량이 소원으로 나가 생매실을 먹고 환관을 시켜 꿀을 가져오게 하니 잠시 뒤 가져왔다. 그런데 꿀 안에 쥐똥이 몇 개 보여 손량이 장리를 불러 꾸짖으니 장리가 머리를 조아려 말한다. 신이 몹시 엄하게 밀봉했는데 어찌 쥐똥이 있겠습니까? 손량이 말한다. 황문이 일찍이 그대에게 꿀을 구해서 먹어보지 않았소. 황문이 며칠 전에 꿀을 먹겠다고 했으나 참으로 신은 감히 그에게 꿀을 줄 수 없었나이다. 손량이 황문을 가리켜 말한다. 이는 필시 내가 장리에게 꿀을 얻지 못한 것에 노해 일부러 꿀 속에 똥을 넣어 모함한 것이구나. 황문이 불복하니 손량이 말한다. 이것은 알기 쉬운 일이다. 쥐똥이 꿀 속에 오래 있었다면 쥐똥 안팎이 모두 젖을 것이다. 꿀 속에 있은 지 얼마 안 된다면 쥐똥의 겉만 젖고 안은 말라 있을 것이다. 쥐똥을 잘라서 살피게 하니 과연 안은 말라 있었다. 황문이 죄를 인정했다. 손량의 총명함이 대저 이러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총명할지라도 오히려 손침에게 장악돼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손침의 아우 위원장군 송거가 창룡궁으로 들어와 수기하고 무의장군 손은, 편장군 송간, 장수교의 송계가 여러 영체에 나눠 주둔한다. 어느 날 손량이 번민하며 앉아 있는데 황문씨랑 전기가 곁에 있었다. 전기는 바로 국구다. 손량이 눈물 흘리며 고한다. 손침이 권력을 쥐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며 짐을 업신여김이 몹시 심하오. 이제 그를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되겠소. 폐하께서 신을 쓸 때가 있으시다면 신은 10,000번 죽더라도 사양치 않을 것입니다. 경께서 지금 금군을 동원해 장군 유순과 더불어 각자 성문을 지키시오. 짐이 직접 손침을 죽이러 나가겠소. 다만 이 일은 절대로 경의 모친이 알게 해서는 아니되오. 경의 모친은 바로 손침의 누나란 말이오. 만약 누설되면 짐을 그르침이 가볍지 않을 것이오. 폐하께서 조서를 쓰셔서 신에게 주소서. 거사를 치를 때 신이 조서를 사람들에게 보여 손침의 수하들로 하여금 감히 경고망동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손량이 이를 따라 즉시 밀조를 써서 정기에게 준다. 정기가 밀조를 받고 귀가해 몰래 아버지 전상에게 고한다. 전상이 이 일을 알고 처에게 고한다. 사흘 안에 손침을 죽일 것이요. 죽여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가 비록 입으로 응했으나 사람을 시켜 손침에게 알려준다.
손침이 크게 노해 이날 밤 형제 4사람을 불러 정예 병력을 동원해 먼저 천자의 거처를 포위한다. 동시에 전상과 유승을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잡아들인다. 새벽에 이르러 오나라 군주 손냥이 국문 밖에 진가북이 크게 울리는 것이 들린다. 내시가 황망히 들어와 아랜다. 손침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안의 정원을 포위했습니다. 손냥이 크게 노해 전황후를 가리키며 꾸짖는다. 너의 부형이 나의 대사를 그르쳤구나. 이에 검을 뽑아 들고 나가려 한다. 전황후와 시중벼슬의 측근 신하들 모두 손냥의 옷을 잡아 끌고 소리내어 울며 손냥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손침이 먼저 전상과 유승 등을 모두 살해한 뒤 문무관료를 골래로 불러 모아 하령한다. 주상이 황음하고 병이 깊어 혼란하고 무도하니 종묘사직을 받들 수 없어 이제 마땅히 폐해야겠소. 그대들 문무관료 가운데 감히 따르지 않는 이는 모반의 죄로 다스리겠소.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응한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상서 환희가 크게 노해 반열에서 꼿꼿이 나와서 손침을 가리키며 크게 꾸짖는다. 금상은 총명한 임금이시거늘 내 놈이 어찌 감히 이렇게 난언을 내뱉느냐. 내가 죽을지언정 모반한 신하의 명을 따르지는 않겠다. 손침이 크게 노해 스스로 검을 뽑아 환희를 참하고 즉시 안으로 들어가 오나라 왕 손냥을 가리키며 꾸짖는다. 무도하고 무능한 임금을 마땅히 주륙하여 천하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제의 얼굴을 봐서 너를 패하여 회계왕으로 삼고 내가 직접 덕이 있는 이를 뽑아 옹립하겠다. 중서랑 이숭에게 호통쳐서 천자의 인수를 빼앗고 등정을 시켜 인수를 거두게 한다. 손냥이 크게 소리내어 울며 떠난다. 손침이 종종 손해와 중서랑 동조를 호림에 보내 낭야왕 손유를 맞이해 임금으로 옹립한다. 손유의 자는 자열인데 바로 송건의 6째 아들이다. 호림에 머물며 밤에 용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꿈을 꾸었는데 뒤돌아보니 용의 꼬리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라 일어난다. 다음날 손해와 동조가 와서 도읍으로 돌아갈 것을 공선이 요청한다. 고가에 이르자 자칭성이 우, 이름이 휴라는 어느 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결국 사태가 급변할 테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어서 가십시오. 손유가 그에게 고마워한다. 행렬이 포세정에 이르자 손운이 거가를 가져와서 맞이한다. 손유가 감히 거가에 타지 못하고 작은 수레에 앉아 들어간다. 백관이 길가에서 배하라니 손유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답례한다. 손침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유를 일으켜 세워 대전에 들어가 옥자에 올라 천자의 지위에 오르기를 청한다. 손유가 2-3번 사양하다가 옥세를 받는다. 문관과 무장들이 조정해서 할애를 마치자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영안원년으로 고친다. 손침을 승상 형주목에 봉한다. 많은 관리에게 각각 벼슬과 재물을 내린다. 또한 형의 아들 손호를 오종후에 봉한다. 손침의 일문에 속한 5 후작은 모두 금군을 거느려 그 권세가 임금을 넘어설 지경이다. 오나라 군주 손유가 나라 안의 병고를 두려워한 까닭에 겉으로는 신하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속으로는 반드시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손침의 교만과 전행이 더욱 심해진다. 그해 겨울 12월의 일이다. 손침이 손유의 생일 축하에 바치고자 소화수를 받들고 궁궐로 들어오지만 오나라 군주 손유가 받지 않는다. 이에 손침이 노하여 소화수를 좌장군 장포의 부중으로 가져가 함께 음주한다. 술이 거나해지자 장포에게 말한다. 내가 애초에 손냥을 패했을 때 사람들 모두 나더러 제위에 오르라고 권했소. 내가 금상을 어질다 여겨 옹립한 것인데 이제 내가 상수를 올린 것을 거절하니 이것은 나를 등한시하는 것이오. 내가 조만간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오. 장포가 이 말을 듣고 그저 네네 할 뿐이다. 다음날 장포가 궁궐로 들어가 몰래 손유에게 아뢰니 손유가 크게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불안해한다. 며칠 뒤 손침이 중서랑 맹종을 파견하며 중령에 소속된 정병 1만 5천을 뽑아주고 무창으로 나가 주둔하게 한다. 또한 무기고의 군기를 모조리 내어준다. 이에 장군 위막, 무이사 시삭 2사람이 손유에게 은밀히 상주한다. 손침이 도성 밖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게다가 무기고의 병장기를 모조리 가져갔으니 조만간 틀림없이 병고가 있을 것입니다. 손유가 크게 놀라 급히 장포를 불러 토의하니
장포가 말한다. 노장 정봉이 계략이 남달라 능히 대사를 결단할 수 있으니 그와 의논하소서. 이에 손유가 정봉을 불러들여 은밀히 그 일을 고한다. 정봉이 말한다. 폐하, 심려하지 마소서.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나라를 위해 역적을 없애겠나이다. 손유가 무슨 계책인지 묻자 정봉이 말한다. 내일 아침 나빌에 신하들을 크게 불러 모으는 핑계로 손침을 참석시키면 제게 처치할 방책이 있사옵니다. 손유가 크게 기뻐한다. 어명을 받들어 위막과 시삭이 바깥에서 장포가 안에서 돕기로 한다. 이날 밤 강풍이 크게 불어 모래가 날고 돌이 굴러 오래된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 날이 밝고 바람이 그치자 사자가 교지를 받들고 손침을 찾아가 그에게 궁궐로 들어가 연회에 참석할 것을 청한다. 손침이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닥이 마치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듯하여 기분이 나빠진다. 10사람 남짓의 사자 일행이 안으로 몰려오자 손침의 가족이 제지한다. 밤에 광풍이 쉬지 않고 불고 오늘 아침에는 나무가 아무 까닭 없이 놀라 쓰러지니 아무래도 길조가 아닌 듯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연회에 가지 마십시오. 손침이 말한다. 내 형제가 모두 금군을 거느리고 있거늘 누가 감히 내게 덤비겠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중에서 불을 피워 신호하시오. 이렇게 지시한 뒤 수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간다. 오나라 군주 손유가 황망히 옥자에서 내려와 손침을 맞이하고 상석에 앉을 것을 청한다. 술이 몇 차례 돌 무렵 사람들이 놀라 말한다. 궁궐 밖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손침이 곧 일어나려 하자 손유가 말린다. 승상, 편히 계시오. 바깥에 병사들도 많은데 무엇이 두렵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좌장군 장포가 검을 뽑아 손에 쥐고 무사 30여인을 이끌고 정가기로 달려들며 성난 목소리로 말한다. 조소를 받들어 반적 손침을 잡노라. 손침이 급히 달아나려 하지만 금세 무사들에게 붙잡힌다. 손침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바라옵건대 교주의 전원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손유가 질타한다. 내 놈은 어찌하여 등윤 여거 왕돈을 살려주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 그를 끌어내어 참하라고 한다. 이에 장포가 손침을 끌고 정각을 내려가 참해버린다. 손침을 따르던 이들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손유가 조서를 내린다. 죄는 손침 한 사람에게 있으니 나머지 모두 죄를 묻지 않겠다. 이에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한다. 장포가 손유에게 오복루를 오를 것을 청한다. 정봉, 위막, 시삭들이 손침의 형제를 붙잡아 온다. 손유가 명을 내려 저작거리에서 모조리 참한다. 손침의 종당으로서 죽은 이가 수백 명이고 그 삼족을 멸한다. 군사를 시켜 손준의 분묘를 파헤쳐 그 목을 잘라내건다. 피해를 입었던 제갈각, 등윤, 여거, 왕돈들의 집안은 그 분묘를 중건해 그 충의를 기린다. 그들과 연루돼 멀리 유배됐던 이들도 모두 사면을 받고 향리로 돌아온다. 정봉에게 벼슬과 재물을 크게 내린다. 청나라 성도로 급히 소식을 전해 알리니 후주 유선이 사자를 보내 축하하고 이에 오나라가 사자 서록을 보내 답례한다. 서록이 청나라에서 돌아오자 오나라 군주 손유가 그에게 청나라에 요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다. 서록이 아랜다. 요새 중상시 황간 황호가 권력을 잡아 많은 공경 대신이 그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총나라 조정에 들어가 보니 직언을 올리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나라 민간을 살피니 백성들에게 굶은 낯빛이 보였습니다. 이른바 제비나 참새가 처마 밑에서 짹짹거리느라 집에 곧 불이 나는 것도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손유가 탄식한다. 제갈공명이 살아있었다면 어찌 이런 지경이 됐겠소. 이에 국서를 써서 사자에게 줘서 성도로 들어가 전하게 하기를 사마소가 머지않아 위나라를 찬탈하면 틀림없이 오나라와 총나라를 침범해 위세를 과시할 터이니 피차 각각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강유가 이 말을 듣고 옳았구나 표를 올려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정벌할 것을 재론한다. 이때가 촉한 경효 원년 겨울이다. 대장군 강유가 요하와 장익에게 선봉을, 왕안과 장빈에게 자군을, 장서와 부첨에게 우군을, 호재에게 후미의 수비를 맡긴다. 강유가 하우패와 더불어 총중군이 되어 함께 총나라 군 20만을 일으킨다. 후주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곧장 한중에 이르러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할지를 하오페와 상의한다. 하오페가 말한다. 기산은 용무의 땅이라 진병하기 좋은 곳이요. 그러므로 지난날 승상께서 6차례나 기산으로 나가셨소. 다른 곳으로 나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요. 강유가 그 말을 따라 3군의 명을 내려 모두 기산을 향해 진군해 기산의 골짜기 어귀에 이른다. 이때 등해가 마침 기산의 영체에 머물며 농서의 군사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갑자기 유성마가 달려와 알리기를 총나라군이 골짜기 어귀에 3개의 영체를 세웠다고 한다. 등해가 이를 듣고 높은 곳에 올라 살피더니 영체로 돌아와 부장들을 소집해 작전을 의논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구려. 원래 등해는 미리 지맥을 파악해놓고 일부러 총나라군이 영체를 세울 곳을 남겨둔 것이다. 땅속으로 기산의 영체에서 총나라 영체까지 바로 이어지는 땅굴을 미리 파두고 총나라군이 오기를 기다려 그 속에서 일을 꾸미려는 것이다. 이때 강유가 골짜기 입구에 이르러 3곳으로 나누어 영체를 세웠는데 위나라군의 땅굴은 총나라 왼쪽 영체 밑에 위치했으니 바로 왕안과 장빈이 영체를 세운 곳이다. 등해가 아들 등충을 불러 사창과 더불어 각각 군사 1만을 이끌고 좌우에서 공격하도록 한다. 또한 부장 정륜을 불러 굴을 파는 공병 500을 이끌고 이날 밤 이경에 땅굴을 따라 곧장 총나라의 왼쪽 영체로 가서 배후의 지하로부터 기습하라 한다. 한편 왕안과 장비는 영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해 위나라군이 영체를 기습할까 두려워 갑옷도 벗지 않고 잠든다. 갑자기 중군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 것을 듣고 황급히 병기를 지고 말에 올라타는데 영체 밖에서 등충이 군사를 이끌고 세도한다. 내외에서 협공하니 왕안과 장빈 2 장수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영체를 버리고 달아난다. 강유가 군막 안에 있다가 왼쪽 영체에서 큰 함성이 들리자 적병이 안팎에서 공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급히 말을 타고 중군의 막사 앞에 서서 전령한다. 경고망동하는 이는 참할 것이다. 적병이 영체에 접근하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로지 국로로 사격하라. 동시에 오른쪽 영체에 전달해 역시 경고망동을 불어한다. 과연 위나라군이 10여 차례 충격하지만 모두 사격을 당해 후퇴한다. 새벽까지 전진하여 공격하니 위나라군이 감히 돌입하지 못한다. 등해가 군사를 거둬 영체로 돌아가 한탄한다. 강유가 공명의 병법을 깊이 알고 있구나. 한밤에 싸워도 놀라지 않고 병고를 듣고도 어지러워지지 않다니 참으로 장수의 재질을 지닌 사람이구나. 다음날 왕안과 장빈이 패잔병을 걷어 본진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하니 강유가 말한다. 그대들의 죄가 아니요. 다만 내가 지맥을 잘 살피지 못한 까닭이요. 다시 군말을 떼어내어 2 장수에게 영체를 세워 주둔함을 명한다. 전사자들이 시신을 땅굴 속에 채우고 흙으로 덮게 한다. 사자를 통하여 등해에게 전설을 보내어 내일 교전하자고 하니 등해가 흔쾌히 응한다. 다음날 양쪽 군대가 기산 앞에 포진한다. 강유가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따라 하늘, 땅, 바람, 구름, 새, 뱀, 용, 범의 8형태로 포진을 마친다. 등해가 말을 타고 나와서 강유가 8개의 진법을 펼친 것을 보고 그 역시 그대로 포진하는데 좌우 전후에 문을 배치한 것도 똑같아. 강유가 창을 들고 말을 몰고 나와서 크게 외친다. 내가 나의 팔진법을 따라했다만 내가 능히 진법을 변형할 수도 있겠느냐. 등해가 웃으며 말한다. 너만 이런 진법을 쓸 수 있다는 말이냐. 내 이미 포진할 수 있거늘 어찌 진법을 변형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등해가 말고삐를 잡고 진으로 들어간다. 법령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명하여 깃발을 잡고 좌우로 흔들게 하니 8864개의 문으로 변형된다. 등해가 다시 진 앞으로 나와서 말한다. 내 변법이 어떠하냐? 강유가 말한다. 나쁘지는 않다만 우리가 각자 진으로 들어가서 누가 포위할 수 있는지 겨뤄보겠느냐? 못할 까닭이 있겠느냐? 양쪽 군대가 각각 대호에 따라 전진한다. 등해가 중군에서 지휘한다. 양군이 충돌하지만 진법이 아직 바뀌지 않는다. 강유가 중간에서 깃발을 한번 흔들자 호련히 장사권 지진으로 바뀌어 등해가 포위되고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인다. 등해가 그 진법을 알지 못해 마음속으로 크게 놀란다. 총나라군이 점점 조여오자 등해가 장수들을 이끌고 충돌하지만 탈출하지 못한다.
다만 총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등에는 어서 항복하라. 등에가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한다. 내가 잠시 재주를 자랑하다가 강유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런데 서북 쪽에서 한 무리 군사가 달려든다. 등에가 보니 위나라군이라 이 틈을 타고 탈출한다. 등에를 구한 이는 바로 사마망이다. 그러나 등에를 구출하러 온 틈에 기산의 9개 영체는 모조리 총나라군에게 점령된다. 등에가 패잔병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후퇴해 영체를 세운다. 등에가 사마망에게 말한다. 공께서 어떻게 그 진법을 알고 나를 구출하러 오셨소? 내가 어릴 때 형남에 유학해 일찍이 최주평 석광원과 벗이 되어 그 진법을 강론했소. 오늘 강유가 변형한 것은 바로 장사권 지진이요. 그 진의 다른 쪽은 공격해도 격파할 수가 없는데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서북 쪽에 보여서 서북 쪽으로 공격하니 저절로 격파된 것이요. 등해가 살해한다. 내가 비록 진법을 배웠으나 참으로 그 변법은 알지 못했소. 공께서 기왕에 이 진법을 알고 계시니 내일 이 진법으로 기산의 영체를 탈환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배운 것이 강유를 넘어서지 못할까 걱정이요. 내일 공께서 그와 더불어 진법을 겨루면 나는 일군을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기습하겠소. 양쪽에서 혼전을 벌이면 잃어버린 영체를 탈환할 것이요. 이에 정륜을 선봉장으로 삼아 등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습격하러 간다. 동시에 강유에게 전설을 보내어 내일 진법을 겨루자고 한다. 강유가 답신을 보낸 뒤 장수들에게 말한다. 내일 공께서 그와 더불어 진법을 겨루면 나는 일군을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기습하겠소. 양쪽에서 혼전을 벌이면 잃어버린 영체를 탈환할 것이요. 이에 정륜을 선봉장으로 삼아 등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배후를 습격하러 간다. 동시에 강유에게 전설을 보내어 내일 진법을 겨루자고 한다. 강유가 답신을 보낸 뒤 장수들에게 말한다. 내가 무우에게서 밀서를 전해받았는데 이 진의 변법은 모두 365가지에 달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우주의 수를 따른 것이요. 이제 등해가 내게 진법으로 싸우자 한 것은 바로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는 것일 뿐이요. 다만 중간에 필시 속임수가 있을 텐데 공들이 알겠소. 요하가 말한다. 이것은 필시 진법을 겨룬다고 아군을 유인하면서 일군을 이끌고 아군의 배후를 습격하려는 것이요. 강유가 웃으며 말한다. 바로 내 생각과 같소. 곧 장익과 요하에게 명해 군사 1만을 이끌고 산의 배후로 가서 매복하게 한다. 다음날 강유가 9개 영체의 군사를 모조리 거둬 기산 앞에 포진한다. 사마망이 군사를 이끌고 위남을 떠나 곧바로 기산 앞에 이르러 말을 타고 나와 강유와 답하하니 강유가 말한다. 내가 내게 진법을 겨루자 했으니 내가 먼저 내 앞에서 포진해봐라. 사마망이 팔계진을 펼치니 강유가 비웃는다. 이것은 바로 내가 펼쳤던 팔진법을 내가 이제 훔쳐와서 싸우는 것이니 어찌 신기하겠느냐. 너 역시 타인의 진법을 훔친 것일 뿐이다. 이 진법에 물은 몇 개의 변법이 있는지 아느냐. 사마망이 비웃는다. 내가 이미 포진할 수 있는데 어찌 변법을 모르겠느냐. 이 진법에는 9981개의 변법이 있느니라. 강유가 비웃는다. 내가 한번 변법해봐라. 사마망이 진으로 들어가 몇 번을 변법한 뒤 다시 진을 나와 말한다. 나의 변법을 알아보겠느냐. 강유가 웃으며 말한다. 나의 진법은 주천을 따라 365가지로 변하니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내깐놈이 어찌 감히 그 오묘함을 알겠느냐. 사마망도 그 변법을 알지만 참으로 아직 완전히 배운 것은 아닌지라 마지못해 말한다.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한번 변법해봐라. 내가 등해를 불러내면 내가 그에게 포진해 보이겠다. 등장군은 따로 좋은 계책을 가져서 진법 따위는 좋아하지 않는다. 강유가 크게 웃는다. 무슨 좋은 계책이란 말이냐. 내가 나를 여기에 포진을 핑계로 유인하고 그는 병력을 이끌고 우리 산의 배후를 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마망이 크게 놀라 군사를 내보내 혼전하려는데 강유가 채찍으로 한번 가리키자 좌익과 우익의 병력이 먼저 나와서 위나라군을 무찔러 위나라 군사들이 각각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난다. 한편 등해가 선봉장 정륜을 재촉해 산의 배후를 기습하러 간다. 정륜이 산의 구석 돌출부를 돌자마자 호련히 한 차례 포성이 터지고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복병이 몰려 나온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요하다. 두 사람이 미처 답화도 나누지 못하고 말을 몰아 교전하는데 요하가 휘두른 한 칼에 정륜이 베어져 말 아래 떨어진다. 등해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후퇴시키는데 장익이 일군을 이끌고 세도한다. 양쪽에서 협공하니 위나라군이 대패한다. 등해가 죽기 살기로 탈출하지만 몸에 화살을 4대나 맞는다. 등해가 위남의 영체로 달아나니 사마망도 도착한다. 두 사람이 군사를 물릴 계책을 상의하니 사마망이 말한다. 요새 총나라 임금 유선이 중기 황호를 총애하고 밤낮으로 주색을 즐기니 반관계로 강유를 불러들이면 이 포위를 풀 수 있소. 등해가 모사들에게 묻는다. 누가 총나라로 들어가 황호와 결탁하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응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등해가 그를 보니 바로 양양의 당균이다. 등해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당균에게 명해 금은보화를 가지고 곧바로 총나라 성도로 들어가 황호와 연결해 유언비어를 퍼지게 한다. 강유가 천자를 원망해 머지않아 위나라에 투항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송도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을 퍼뜨린다. 황호가 후주에게 이것을 상주하니 즉시 한밤에 사자를 보내 강유를 조종으로 불러들이게 한다. 강유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엄한 분부이기에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성도로 향하여 내키지 않는 길에 올랐다. 제94장 사마소 임금을 시해하다. 한편 강유가 철군을 전령하니 요하가 말한다. 장수가 바깥에 있을 때 비록 임금의 명이라도 받지 않는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비록 조소가 왔다 하나 아직 움직여선 안 됩니다. 장익이 말한다. 촉인들은 장군이 해마다 군사를 움직인다고 모두 원망합니다. 차라리 장군께서 이번 승전한 때에 입말을 거둬 민심을 안정시킨 뒤 다시 좋은 계책을 세운만 못합니다. 강유가 말한다. 좋소. 명령을 내려 각 군은 정해진 대로 퇴각한다. 요하와 장익에게 후미를 엄호해 위나라 군사의 추격을 막으라 한다. 한편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니 앞쪽으로 촉군 기치가 정연한 채 인마가 서서히 퇴각함이 보인다. 등해가 탄식한다. 강유가 제갈공명의 병법을 깊이 알고 있구나. 이에 감히 추격하지 못하고 군사를 멈춰 기산영체로 돌아간다. 한편 강유가 성도로 후주를 만나러 들어가 자신을 부른 까닭을 물으니 후주가 말한다. 짐은 경이 변경해서 오랫동안 군사를 거둬 돌아오지 않으니 군사들이 필요할까 두려워 조종으로 불러들였지 다른 뜻은 없소. 신이 기산의 영체를 점령해 공을 이룰 참이었는데 뜻밖의 도중에 중지했습니다. 이는 필시 등해의 반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후주가 침묵하며 아무 말도 못한다. 강유가 다시 아랜다. 신은 맹세코 역적을 토벌해 국군을 갚으려 합니다. 폐하께서 소인배의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염려치 마소서. 후주가 한참 뒤에야 말한다. 짐은 경을 의심하지 않소. 일단 한중으로 돌아가 위나라에 병고가 생기기를 기다려 다시 정벌하시오. 강유가 탄식하며 조종을 나와 한중으로 떠난다. 한편 당균이 기산영체로가 이를 알린다. 등해와 사마망이 말한다. 군신이 불화하니 반드시 병고가 생기겠소. 이에 당균을 시켜 낙양으로 들어가 사마소에게 알린다.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총나라를 도모할 뜻을 품고 중호군 가충에게 묻는다. 내 이제 총나라를 정벌함이 어떻겠소? 아직은 정벌할 수 없습니다. 천자께서 주공을 의심하는데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필시 안으로부터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 황룡이 영릉 우물 안에 2번 나타나 신하들이 경화하며 상서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서가 아니오. 위로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 풀밭에 있지 않으면서 우물 속에 있으니 가침의 징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자께서 잠룡사라는 시를 한 수 지으셨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명백히 주공을 언급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슬프구나. 용이 갇혀 깊은 못에서 날지 못하네. 위로 은하수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풀밭에 쉬지 못하네. 우물 바닥에 또아리 트니 미꾸라지 따위가 앞에서 날뛰네. 어금니를 감추고 발톱을 숨기니 슬프구나. 내 처지와 같도다. 사마소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해 가충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조방을 본받으려 하는구나. 어서 도모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겠구나.
제가 바라옵건대 주공을 위해 조만간 도모하겠습니다. 이때 위나라 감로 5년 여름 4월 사마소가 검을 차고 정각을 올라가니 조모가 일어나 맞이한다. 신하들 모두 주청한다. 대장군 공덕이 태산처럼 우뚝하니 진공으로 봉하시고 구석을 더하소서. 조모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답하지 않으니 사마소가 성난 소리로 말한다. 우리 부자와 형제 3사람 위나라에 큰 공을 세워 이제 진공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시오. 조모가 응답한다. 감히 어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요. 잠룡의 신은 우리를 미꾸라지 따위로 본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조모가 대답하지 못한다. 사마소가 비웃으며 정각을 내려간다. 관리들이 두려움에 떤다. 조모가 후궁으로 돌아가 사중왕심, 상소왕경, 산시상시 왕업 3사람을 불러들여 의논한다. 조모가 눈물 흘리며 말한다. 사마소가 장차 찬역할 마음을 품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어. 짐이 가만히 앉은 채로 폐위되는 지옥을 받을 수 없으니 경들은 짐을 도와 그를 토벌하시오. 왕경이 아랜다. 불가합니다. 지난날 노나라 소공이 계시의 횡포를 참지 못했지만 결국 패주하여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제 막중한 권력이 사마시에게 넘어간 지 오래라 내외 공경 대신들이 순행과 역행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간적에게 아부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폐하께는 호위 병력이 너무 적어 명령을 받들 사람이 없사옵니다. 폐하께서 은인자중하지 못하시면 그 재앙이 비할 데 없이 클 것이옵니다. 우선 천천히 도모하셔야지 결코 서두르면 아니되옵니다. 조모가 말한다. 이 일을 참으라니 대체 어떤 일이라야 못 참는 것이오.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곧 죽은들 무엇이 두렵겠소. 말을 마치고 태우에게 고하러 들어간다. 왕신과 왕업이 왕경에게 말한다. 사태가 위급하니 우리가 멸족해야를 자초해서는 아니되오. 당장 사마공 부중으로 가서 알려 죽음을 면합시다. 왕경이 크게 노한다. 군주의 우환은 곧 신하의 치욕이요. 군주가 치욕을 겪으면 신하는 죽어 마땅하거늘 어찌 감히 두 마음을 품겠소. 왕경이 따르지 않자 왕신과 왕업이 사마소에게 알리러 가버린다. 얼마 뒤 위나라 황제 조모가 궁궐을 나와 호위 초백을 시켜 궁전 안에 호위 창도와 일꾼 300여인을 불러 모아 북을 울리며 나간다. 조모가 검을 지니고 연가에 올라 좌우에게 호통쳐 남쪽 궁궐로 나간다. 왕경이 연가 앞에 엎드려 크게 곡하며 간한다. 이제 폐하께서 겨우 수백인을 이끌고 사마소를 토벌하시겠다니 이는 양떼를 몰아 호랑이 입으로 들어갈 따름이라 헛되이 죽을 뿐 아무 이익이 없사옵니다. 신이 목숨을 아껴서가 아니오라 참으로 이 일을 결행하지 마소서. 조모가 말한다. 나의 군사가 결행했으니 경은 말리지 마시오. 마침내 용문을 향해 간다. 그런데 가충이 융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왼쪽으로 성졸, 오른쪽으로 성제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이 철갑을 입은 금병 수천을 이끌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조모가 검을 잡고 크게 외친다. 내가 천자이니라. 너희가 궁중으로 쳐들어와 임금을 시해할 셈이냐. 금병들이 조모를 보고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가충이 성제를 불러 말한다. 사마공께서 너를 무엇에 쓰려 기르셨더냐. 오늘과 같은 일 때문이다. 성제가 극을 손에 움켜쥐고 가충을 돌아보며 말한다. 죽일까요? 사로잡아 묶을까요? 사마공께서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성제가 극을 꼬나지고 연가 앞으로 달려드니 조모가 크게 꾸짖는다. 필부놈아, 감히 무례하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 성제가 극으로 한 번에 조모 가슴을 찌르니 조모가 연가 밖으로 나뒹군다. 다시 한번 극으로 찌르니 극이 조모 등을 꿰뚫고 나가 조모가 연가 옆에서 죽는다. 초백이 창을 꼬나지고 덤비지만 성제가 극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인다. 나머지 모두 도주하는데 왕경은 물러서지 않고 가충을 크게 꾸짖는다. 역적놈아, 어찌 감히 임금을 시해하느냐. 가충이 크게 노해 좌우에게 호통쳐 왕경을 포박해 사마소에게 알린다. 사마소가 이꼴에 조모의 죽음을 보고 크게 놀란 척 머리를 연가에 부딪히며 곡한다. 사람들을 시켜 각부 대신에게 알리게 한다. 이때 태부 사마부가 궁궐로 들어와 조모의 죽음을 보고 조모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곡한다. 폐하가 시해된 것은 신의 제의옵니다.
조모의 시신을 광간호를 갖춰 입간한 뒤 편전 서쪽에 놓는다. 사마소가 궁전으로 들어와 신하들을 불러 의논한다. 신하들 모두 오는데 상서복야로 있는 진태만 오지 않는다. 사마소가 진태 외숙인 상서 손의를 시켜 진태를 부른다. 진태가 크게 곡하며 말한다. 공론을 일삼는 이들은 저와 외숙과 나란히 여기지만 이제 외숙은 참으로 저와 다릅니다. 이에 상복을 입고 들어와 조모 영전에 곡하며 절한다. 사마소도 곡하는 척하며 묻는다. 오늘 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겠소? 가축만 참해서는 천하에 사죄하기에 모자랍니다. 사마소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묻는다. 차선을 생각해 보시오.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마소가 말한다. 성제가 대용무도하니 그를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해야겠소. 성제가 사마소를 크게 욕한다. 내 죄가 아니다. 이는 가충이 내 놈의 명령을 전한 것이다. 사마소가 먼저 혀를 자르게 한다. 성제가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고 외친다. 성제아우 성졸도 저자에서 참하고 삼족을 모조리 멸한다. 사마소가 또한 사람들을 시켜 왕경 일가를 하옥한다. 왕경이 정의의 간청에 있다가 모친이 결박되어 온 것을 본다. 왕경이 고개를 떨구고 크게 곡하며 말한다. 불효자가 잘못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모친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죽을 자리를 못 찾을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버린들 무슨 한이 있겠느냐. 다음날 왕경 일가가 처형장으로 압송된다. 왕경 모자가 웃음을 머금고 형을 받는다. 성 안의 사대부와 백성들이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태부 사마부가 왕의 예로서 조모의 장례를 치를 것을 정하니 사마소가 허락한다. 가충 등이 사마소에게 위나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오를 것을 권한다. 사마소가 말한다. 지난날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가졌으나 여전히 은나라를 따르며 섬겨 성인께서 지극한 덕이라 칭하셨소. 위나라 무제도 한나라로부터 선의를 받지 않으려 했으니 내가 위나라로부터 선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과 같소. 가충 등은 사마소가 아들 사마염에게 넘겨줄 뜻을 품었음을 알고 더는 권하지 않는다. 이해 6월 사마소가 상도 향공 조양을 황제로 세우고 연호를 경원 원년으로 고친다. 조왕이 조안으로 개명한다. 조안은 자가 경소인데 위나라 무제 조조의 손자이자 연왕 조의의 아들이다. 조안이 사마소를 승상 겸 진공으로 봉하고 10만 전의 돈과 1만 필의 비단을 하사한다. 그 밖에 많은 문무관료가 각각 자기와 포상을 받는다. 재빨리 세작이 총나라로 보고하러 들어간다. 사마소가 조모를 시해하고 조안을 세운 것을 강유가 듣고 기뻐하며 말한다. 내 오늘 위나라를 정벌해 공명을 세우겠소. 이에 오나라로 서신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사마의에게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묻자고 한다. 동시에 후주에게 주청해 군사 15만을 일으키고 수레 수천 량을 동원하며 수레마다 나무 상자를 설치한다. 요아와 장익을 선봉으로 삼아 요아는 자오곡으로, 장익은 낙곡으로, 강유는 야곡으로 진군한다. 모두 기산의 앞으로 나가 함께 진군하는 계획이다. 삼노 군사를 일제히 일으켜 기산으로 돌진한다. 이때 등해가 산채에 머물며 인마를 훈련하다가 촉군이 삼노에 걸쳐 쇄도함을 듣고 장수들을 불러 토의한다. 참군 왕관이 말한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드러내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서서 장군께 바치오니 살펴보십시오. 등해가 다가와서 왕관이 쓴 것을 펼쳐 읽고 나서 웃으며 말한다. 이 계책이 비록 절묘하지만 강유를 속여 넘기지 못할까 걱정이요. 왕관이 말한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보겠습니다. 공의 뜻이 굳세니 반드시 이루겠구려. 이에 군사 5천을 뽑아 왕관에게 준다. 왕관이 그날 밤 야곡으로 오다가 촉군 선두부대의 초마와 마주쳐 왕관이 외친다. 우리는 위나라에 항복하는 병사들이니 주사께 보고하라. 초마가 이를 강유에게 알리니 강유가 군사들은 가로막게 하고 수장만 접견한다. 왕관이 바닥에서 절하고 엎드린 채 말한다. 저는 왕경의 조카 왕관입니다. 근자의 사마소가 임금을 시해하고 저희 숙부 일가를 몰살하니 제가 통하니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이제 다행히 장군께서 출병해 그 죄를 물으신다기에 제 휘하병력 5천을 이끌고 토항하러 왔습니다.
장군의 지휘를 따라 저 간사한 무리를 소탕해 숙부의 한을 갚고자 합니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왕관에게 말한다. 그대가 진심으로 토항하러 왔는데 나는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소. 아군의 걱정은 군량뿐인데 이제 군량이 청구에 있으니 그대가 기산으로 운반해 주시오. 나는 기산의 위나라 영체를 치러 가야겠소. 왕관이 속으로 기뻐하며 계략이 적중했다 여겨 기꺼이 응낙한다. 강유가 말한다. 그대가 군량을 운반하는데 5천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 3천만 거느리고 가시오. 나머지 2천은 남겨 길을 인도하게 해서 기산을 치러 가야겠소. 왕관은 강유가 의심할까 두려워 군사 3천만 거느리고 떠난다. 강유가 부참에게 항복한 위나라 군사 2천을 거느리고 출정하는 군사를 따라오며 지휘를 받게 한다. 그런데 하우페가 찾아와서 말한다. 도독께서 무슨 까닭으로 왕관의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위나라에 있을 때 비록 상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왕관이 왕경의 조카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속임수가 많을 것이니 청컨대 장군께서 살피십시오. 강유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내 이미 왕관의 속임수를 간파해 그 병력을 분산하고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장계추계를 한 것뿐이오. 하우페가 말한다. 어찌된 까닭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마소는 조조와 비교되는 간웅이오. 이미 왕경을 죽이고 삼경을 멸했는데 어찌 친조카를 살려 관해에서 군사를 거느리게 하겠소. 그래서 속임수를 알아차렸소. 그대의 견해가 나와 꼭 같구려. 이에 강유가 야곡으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길에 병력을 매복하고 왕관의 계략을 방비한다. 열흘이 안 돼서 과연 왕관이 사람을 시켜 등에에게 문서를 전달하는데 복병이 그를 잡아온다. 강유가 정황을 캐물은 뒤 비밀 문서를 압수한다. 왕관이 사서에게 8월 20일 지름길로 군량을 큰 영체로 운반하니 등에가 군사를 단상 골짜기 안으로 보내 접응하라 해놓았다. 서신을 전하는 사람은 강유가 죽이고 내용을 고쳐서 8월 15일 등에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단상 골짜기로 와서 접응하라 한다. 위나라 군사로 변장시킨 사람을 위나라 영체로 보내 서신을 전한다. 동시에 사람들을 시켜 군량을 운반하는 수레 수백량에서 군량미를 내리고 대신 석가띠 같은 이나무를 적재하고 푸른 배로 덮는다. 부첨을 시켜 앞서 항복한 위나라 군사 2천을 이끌고 군량 운반을 표시하는 깃발을 들고 가게 한다. 강유가 하우페와 더불어 각각 1군을 이끌고 산골짜기로 매복하러 가고 장선은 야곡으로 나가고 요하와 장익은 각각 진군하여 기산을 치게 한다. 한편 등에는 왕관의 서신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답신을 쓴다. 서신을 가져온 이에게 답신을 줘서 돌아가 보고하라 한다. 8월 15일 등해가 정병 5만을 이끌고 단상 골짜기로 온다. 멀리 사람들을 시켜 높은 곳으로 올라 널리 살펴보니 무수한 군량 수레가 끊임없이 이어져 산의 고개를 따라 가고 있다. 등해가 말을 멈춰 바라보니 과연 모두가 위나라 군사다. 좌우에서 말한다. 이미 해가 저무니 어서 왕관과 접응하도록 골짜기 어기로 나가야 합니다. 등해가 말한다. 앞쪽 산세가 그늘져서 복병이 있다면 쉽게 퇴각하기 어렵겠소. 일단 여기서 기다려야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기병 2사람이 달려와 보고한다. 왕장군이 군량을 가지고 경계를 넘는데 총나라 인마가 추격하니 어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등해가 크게 놀라 서둘러 군사를 다그쳐 전진한다. 시각이 초경에 이르자 달빛이 대낮처럼 밝다. 그런데 산 뒤에서 함성이 울려 왕관이 산 뒤에서 치르는 격전을 알려주는 듯하다. 등해가 산 뒤로 달려가자 숲풀 속에서 한 무리 군사가 튀어나오는데 앞장선 장수는 부첨이다. 그가 크게 외친다. 등해 필부놈아, 우리 주장의 계책에 빠졌구나. 어찌 어서 말에서 내려 목숨을 내놓지 않느냐. 등해가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군량수레 위가 불붙는 것을 봉화로 삼아 양쪽 산에서 촉군이 몰려나와 위나라 군사를 열의 7, 8을 베어넘긴다. 산 위와 아래에서 모두 외친다. 등해를 사로잡으면 1천금을 보상하고 1만호의 후로 봉한다. 놀란 등해가 갑옷과 투구를 내던지고 타고 있던 말을 때려서 달아나게 한 뒤 보병들 틈에 섞여 산을 기어오르고 고개를 넘어 달아난다. 강요와 하우페는 말 위에서 적장이 탄 줄로만 알고 사로잡으려 달려오지만 등해가 걸어서 달아난 줄을 모른다.
강유가 승리를 거둔 군사를 이끌고 왕간의 군량 수레들을 맞이하러 간다. 한편 왕간은 등해와 밀약을 마치고 먼저 군량 수레를 정비한 채 거사를 기다린다. 그런데 신복이 알린다. 일이 누설돼 등장군께서 대패했는데 목숨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간이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초탐하니 돌아와서 아래길을 삼로에 걸쳐 군사들이 몰려오고 그 뒤로 먼지구름이 크게 이는데 사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한다. 왕간이 자오에게 소리쳐 군량 수레를 모두 불사르라 한다. 삽시간에 불빛이 치솟고 맹렬한 불길이 하늘을 물들인다. 왕간이 크게 외친다. 사세가 위급하구나. 모두 죽을 각오로 싸워라. 이에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탈출한다. 배후에서 강유 군사가 삼로에 걸쳐 뒤쫓는다. 강유는 왕간이 목숨을 걸고 위나라로 후퇴하는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왕간은 도리어 한중으로 쳐들어간다. 군사가 적어 추격병이 따라붙을까 두려운 왕간은 잔도와 관해를 모조리 불태운다. 한중을 잃을까 우려한 강유가 등해를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날 밤 지름길을 따라 왕간을 추격한다. 사방에서 총나라군이 공격하자 왕간이 흑룡강에 몸을 던져 죽는다. 나머지 군사 모두를 강유가 산채로 묻어버린다. 강유가 등해를 이겼지만 도리어 허다한 군량과 마초를 잃은 데다 잔도가 훼손돼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간다. 등해가 부하패잔병을 이끌고 기산영체로 달아나 조정에 표를 올려 죄를 청하고 스스로 그 직위를 강등한다. 사마소는 등해가 수차례 큰 공을 세운 것을 감안해 강등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두톤 상을 내린다. 등해가 받은 재물을 모조리 피해 장병들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사마소는 총나라군이 다시 나올까 두려워 군사 5만을 등해에게 더 주어 방어하게 한다. 삼국지의 인재 등용법. 임제가 인재를 추천한다. 과거 시험이 있기 전까지 벼슬은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명성과 집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삼국지에는 순시 집안 팔형제를 뜻하는 순가팔용, 사마시 팔형제를 의미하는 사마팔달, 마시의 오형제를 뜻하는 마시의 오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조조 창업 초기에 인재가 많았던 것은 이인자 순욱 때문이었습니다. 순욱은 인재가 인재를 추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조조는 능력에 맞는 벼슬과 역할을 주면서 조직을 키웁니다. 순욱이 조조에게 왔을 때 인재를 추천합니다. 같은 고향 출신인 정옥이었죠. 정옥이 일찍 죽자 순욱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곽가를 추천합니다. 곽가는 위협을 추천합니다. 위협은 조조를 모셨지만 한 황실의 종친으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위협은 만총을 추천합니다. 만총은 오나라 송건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죠. 위협은 또 여건을 추천합니다. 여건은 군대를 잘 조련했으며 반란을 진압하는 데 활약합니다. 또 만총과 여건은 모계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당대의 지모와 담력을 갖춘 사람은 조조 진영에서 최고의 이인자로 포진될 수 있었습니다. 추천받은 인물들은 조조는 물론 후대까지 충심으로 보좌합니다. 군사력, 물자 등 모든 면에서 유리했던 원소와 대조적인 모습이죠. 원소 주변에도 뛰어난 인재가 많았지만 인재의 역할 안배와 인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조조에게 패하고 말았죠. 소패왕이라 불릴 만큼 강동에서 빠르게 성장한 손책은 오래된 친구 주유를 만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주유 역시 손책에게 강남의 두 장씨를 이야기하며 인재를 추천합니다. 두 장씨는 장소와 장갱을 말합니다. 손책은 두 장씨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소가 먼저 손책을 따르기로 하자 장갱도 함께합니다. 주유는 다른 방식으로도 인재를 추천합니다. 바로 죽기 직전 노숙을 추천한 일입니다. 노숙은 친유비파였고 주유는 반유비파였습니다. 둘은 살아생전 대립했지만 주유는 노숙이라는 인재를 총사령관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노숙은 제갈량의 형 제갈근을 추천했습니다. 제갈근은 초고 동맹의 상징이자 사신으로 활약합니다.
오나라 역시 인재가 인재를 추천하며 성장했던 것입니다.